나 Q&A 창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종합해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레코딩이 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나 한인 IT 연합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클라우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내용으로 브라이언트 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start, we'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session is Jongmin Oh, who is CFO at Kaita.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or Q&A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include it and share as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s and slides cannot be used and or shared without GDK, ACC,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contents or slide, please contact GDK, 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President and Founder of Kaita by Brian Son in Korean. 발표자분 이제 발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님. 땡큐 정민.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미래시장의 파라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3일 연속을 반복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한글로 진행하지만 마지막 세션, 그러니까 이틀 뒤 세션은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day's topic 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for the Future of Cloud. This session will be repeated for 2 more days, where today and tomorrow will be in Korean. But the session in last day, which is 2 days later, will be in English.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트 한인연합회에서 President, Founder, and CTO 자리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선, 혹은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카이타 세션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카이타 스텝 리더들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레드햇이라는 오픈소스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IBM, 홈디포, 아메리칸 에어라인, 시티은행,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에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Red Hat 스폰서 블로그인 opensource.com 블로그, Enable sysadmin 블로그, Red Hat Developer 블로그 등등 저 개인 미디엄 블로그로 글을 적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로 하는 식이지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타 외에도 한국인들의 미국 시장을 위한 재테크 그룹도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매일 카페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카페인 에딕, 그리고 매일 2-3시간 운동해야 하는 운동 에딕입니다. 아래 여기 링크를 보시면 저의 연락 방법,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디엄 블로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 평소 CNBC 뉴스를 제외하고 텔레비전, 특히 한국 드라마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운동을 할 때 조깅이나 계단 오르면서 그때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참 잘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 자신에게 핑계를 대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늘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죠. 최근 재밌게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배수지, 남주혁이 주연으로 나오고 드라마 전체적인 맥락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샌드박스라는 곳에 들어가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한국 드라마 특성상 삼각관계 로망스는 뭐 빼먹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조금 스포일러지만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귀를 잠깐 막으셔도 됩니다. 이 배수지 그리고 남주혁이 팀워크해서 창업하는 회사 삼성텍은 AI, 즉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한 기술로 서비스를 만듭니다. 다시 귀를 뺏어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AI, 머신러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지금 한국에서 스타트업, 그것도 AI, 머신러닝 같은 테크한 주제를 다루는 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 IT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코딩 교육이니, 프로그래밍이니, 클라우드니, 양자 컴퓨터니, AR, VR이니 이런 단어들은 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IT한 주제들이 이번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번 한 주 동안 카이타이 스피커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린 아이들도 들어보는 회사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모두 IT, 즉 테크 회사들입니다. 2016년 3월 이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날이지? 라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둑계, 컴퓨터 과학의 인공지능계 이 두 분야는 이 순간으로 모든 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두 분야의 상황은 반대였지만요. 바둑계는 청천벽력, 그리고 인공지능계는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월드컵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것 같은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뉴스는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계 세계 정상에 있는 이세돌 프로 구단을 5번의 바둑 대국에서 모두 이겨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런 대회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6년 2월 10일 IBM의 딥블루가 러시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브를 상대로 이겨서 세상을 놀랍게 하였고 2011년에 IBM이 다시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로 제어파리라는 퀴즈쇼 게임에서 챔피언들을 상대로 이겨서 또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고, 한국에선 바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보드게임은 룰이 무척 간단하면서도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둑으로 가능한 수가 10의 172승 혹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영향권에 살고 있고 숨을 같이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기계화 혁명, 손으로 수작업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기계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공업 위주의 나라들이 농업 위주의 나라들보다 잘 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의 혁명입니다. 이제 저녁의 삶이 생기고
야근이란 게 생겨났죠. 그리고 모두가 자동차를 몰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중산층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락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순간에도 학교 수업을 가상으로 듣고 이렇게 여기 엑스포에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미나를 듣고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기술들이 IoT, Internet of Things, 즉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고 AI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로 사이버 세상과 우리의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의 경계, 즉 벽이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시기입니다. AI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가 발전되고 없어지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보여있는 직업들, 이 중 앞으로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직업들을 찾아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몇 개나 맞추셨나요? 네, 답은 전부 다입니다. 직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일자리들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모두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중 세금 회계사는 98.7%, 회계사는 93.5%, 파라리갈은 94% 등등 더 비중이 큰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IT 전문분들이 대체될 확률은 3, 5%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자동화의 변화가 가져오는 4차 산업,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는 정말 일자리가 적을까요? 잠시만요.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 맥킨시 & 컴퍼니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2개국에 있는 800 밀리언, 즉 8억 인구 혹은 전 세계 3분의 1 정도 돼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4차 혁명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11월 컨설팅 회사 커그니센트가 Jobs for Future, 즉 미래에 있을 21개의 새로운 직장이라는 주제로 출시한 보고서에 적혀져 있는 직장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장들입니다. AI 건강 테크니션, Ethical Sourcing Officer, AI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이런 직장들 이름 하나하나가 저에게 낯선 직업들이죠. 하지만 몇십 년 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니, 데브옵스 개발자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은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기도 만들었지만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상반되는 장사 업종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개이고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우산을 파는 크라이언들의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해야 했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집신을 파는 작은 아들의 장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해가 뜨면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고, 비가 오면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였죠. 결국 모든 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잔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같은 잔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잔이
반밖에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잔이 반이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점의 차이죠. 대학교에서 들었던 비즈니스 수업 중에 매니지먼트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필수로 읽어야 했던 책 하나가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이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큰 글씨체에 100페이지 채 앉아서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었고 아이들 스토리북처럼 되어 있는 작은 책인데 여기서 스니프 그리고 스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쥐 그리고 햄과 허우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한 미로 안에 가려지어져 있는데 이 미로 안에는 치즈들이 숨겨져 있고 쥐들과 사람은 치즈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중 두 마리의 쥐, 스니프 그리고 스컬리는 본능적으로 쥐니까요. 네, 계속 치즈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쥐들은 배고파서 본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즈를 계속 찾고 햄과 호우는 찾긴 찾는데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인간은 배고프기보다는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각각 따로 움직였지만 스니프 앤 스컬이 그리고 햄과 호우는 엄청난 치즈가 있는 한 장소를 결국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즈는 점점 사라지고 쥐들은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람인 햄과 호우는 조금 다릅니다. 햄과 호우는 사람이기에 계속 두려워하며 여기 또 있지 않을까? 계속 같은 곳을 찾아보고 벽도 부숴보지만 치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현실을 아니야 부정하다가 햄과 호우는 결정이 갈립니다. 햄은 두려움에 그곳에 계속 있기로 결정을 하고 허우는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다시 혼자 길을 나섭니다. 위로 안에서 계속 헤매며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스니프 그리고 스커리가 지가 찾은 또 다른 커다란 치즈 공장을 찾아내죠. 매니지먼트 수업에서는 이렇게 허우처럼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걸 proactive, 즉 능동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의 반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때 적당히 반응하는 걸 reactive, 즉 반응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proactive한 성격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 적응하고 reactive한 성격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며 많은 분들의 직장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라이언 카지라는 현재 10살, 9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매년 20 밀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이 넘는 매출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엔 한 회사 CEO만큼 버는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블로거, 프로게이머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요? 스위스 다보스 클러스터리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지역에서 매년 주최되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알려진 다보스 컨퍼런스. 이번에 2020년에 1월에 있었던 다보스 2020에서 2020년에선 The Law of a New Industrialist,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죠. 에서 사는 정용주 혹은 기업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사회자 힐러리 코템이 패널 발표자로 초대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마스터카드 CEO AJ 뱅가에게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였습니다.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that you think industries can do now? 즉, 통역하자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 industrialist, 즉 경영주 혹은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가 한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If I can pick one thing that if we don't do it, we don't exist.
is to empower people across the planet. If you thin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est thing we can do is to democratize the digital tools and digital technologies so they can have a broader set of impact. 다시 통역을 하자면 만약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기업가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디지털 도구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민주화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고 배우기만 한다면 내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커트가 있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혁명으로 대기업들 그리고 큰 기관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Upwork, Fiverr 같은 웹사이트로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미디엄 같은 컨텐트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셀러, 엣지, 이베이, 셔피파이 같은 커머스 플랫폼으로 마음만 먹고 계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돈을 버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폰 앱을 만드는 방법이든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든 물리학이든 영어든 이 모든 것을 MIT나 하버드가 무료로 제공한 EDX, 스탠포드가 운영하는 코세라 혹은 적은 돈을 주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넘쳐나는 유데미 이런 것에서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알거나 기술력만 있다면 집이나 커피숍이나 학교에서나 가라지에서나 어디에 있든 앱을 만들고 그 다음 넥스트 구글, 그 다음 넥스트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꿈꾸고 창업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떤지 이야기만 했는데 어떤 기회가 있는지 파라다임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하진 않았죠. 여기 이번 주 세미나에서 AI, 머신 러닝, AR, VR, 양자 컴퓨터, 서버레스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으신데 이 분야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들도 꼭 가셔서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그냥 가면 아쉽죠잉.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들, 핀테크 그리고 클라우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핀테크. 네. 2016년 11월 8일 인도 정부에서 500 인디안 루피 그리고 1000 인디안 루피 화폐의 디모니타이제이션, 즉 기존 화폐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화폐를 발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었던 검은 돈 사용을 약하게 만들고 디지털 페이먼트, 즉 디지털 및 금융 인프라 확장에 중심을 주었다는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 UN 통계청 기준으로 14억 인구수의 중국, 다음으로 큰 13억 8천만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금융 인프라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는 전 세계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특히 인도에서도 비자, 마스터 같은 크레딧 회사나 금융 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비즈니스 체계를 인도로 확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 맥킨시가 맥킨시의 2020년 보고서를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 페이먼트 시장은 1.5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4년 안에는 2 트릴리언 달러, 즉 매년 6% 평균 성장 혹은 500 빌리언 달러를 핀테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페이먼트를 처리하고 디지털화시키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일명 핀테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B2C 솔루션 중 하나는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의 잭 돌시가 CEO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스퀘어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기기는 작은 기기는 스마트폰에 연결하기만 하면 크레딧 카드, 애플페이, 엔드로이드페이, 피피페이 같은 컨택트레스 페이먼트, 즉 비접속식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의) 2020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60% 이상이 비접속식 결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벤모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레스토랑에 가셔서 돈을 지인들과 n분의 1로 나눠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 아이디만 알면 쉽게 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참 쉽게 할 수 있죠. 싸울 필요도 없이.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 IPO 즉 상장 안 한 회사인데 스타트업에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야 할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팁입니다. 네. 이 회사의 솔루션은 인터넷 결제를 쉽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API를 사용해서 코딩 몇 줄로 쉽게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스타카트, 구글, 아마존, 리프트, 쇼피파이 등등에서 다 이 회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핀테크의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새로운 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얼마 전까지는 비트코인 투자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페이팔이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페이팔의 또 다른 제품인 벤모로도 확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2,000개가 넘고 최근 미국 경제 빚이 커지고 달러라는 돈이 과연 국제화폐로 안전한지 논란이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다시 새로운 화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아이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API 결제 시스템, 디지털 페이, 비접속식 결제로 이어지는 핀테크가 기대가 큰 분야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 다음 주제 넘어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화를 도입하든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쓰거나 어떤 IT 기술을 쓸 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관리하고 처리할 때 클라우드 같은 센트럴 서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방식은 속해 있는 그 나라 안에서만 중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매출의 비중이 큰 만큼 방금 전에도 인도 디마티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죠.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 따라야 할 방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금융 인프라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입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가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생기고 레드햇, 오픈시프트 같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AWS이든 애저이든 GCP든 혹은 베어메tal 상관없이 모든 클라우드나 서버 환경을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가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중요한 파라다임 시프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쓴다고 하면 같은 프로세스를 인도에서 쓸 땐 GCP 혹은 베어메탈로 쓸 수가 있고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그게 멀티 클라우드 패러다임입니다. 2019년 6월 과거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미국인이 미국 대형 크레딧 카드 회사 중 하나인 캡털원에서 100 밀리언, 즉 1억 명의 크레딧 카드 신청 정보를 훔쳐서 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캡털원은 AWS를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 사건이 아마존 클라우드의 문제라고 꼭 찍어서 지적하긴 힘들지만 금융기관을 포함해
클라우드 쓰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게 맞는지 의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많이 쓰는 로빈후드, 해킹,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국 서버와 관련된 보안의 문제점. 이런 문제들은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하는 네트워킹, 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이 분야들은 클라우드가 발전되면서 더 중요해질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Red Hat OpenShift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에 온프레임으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점차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바꾸는 패턴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기존의 클라우드가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중앙 서버, 즉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가상화 머신, 즉 virtual machine, VM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 즉 엣지나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터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IoT, 즉 사물 인터넷과 큰 연관점이 있는데 기기들을 이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IoT이고 이 정보들을 다시 클라우드 같은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내면 그게 엣지 컴퓨팅 설계 방식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기존 클라우드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를 엣지에서 처리하여 처리 시간이 짧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중요한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나가 점점 중요해지고 5G 통신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이 엣지 컴퓨팅은 전 세계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IBM, 구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삼성, AT&T, 베라이전, 티모빌, 그리고 지역마다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즉 CDN에 포커스하는 아카마이, 클라우드플레이어, 베스트리 이런 회사들의 비중도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쓰든지 보안,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킹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4차 산업은 이제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옆에 주변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은 AI, 머신러닝, IoT, 로보틱스,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등등 많은 테크의 결정체이며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잡을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라이언 손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영어나 한국어 다 괜찮으니까 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 가지고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팅창에서 질문이 몇 개 있는 것 같네요. 그 Q&A는 아닌데. 네. 예, 제가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럼 먼저 네. 할까요? 네네. 예, 그 미국에서 핀테크 관련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라는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네. 예, 핀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API 결제 솔루션도 있고 아까 전에 그거 컨택트레스 솔루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피낸셜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기존의 뭐 뱅킹들이 은행들이 뭐 시티, JP 모르간 그런 데도 다 당연히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고 왜냐면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이 주도권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서 뺏길지 그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기존의 금융 회사들도 되게 포커스하고 있는 분야고 한편으로 스타트업으로 되게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많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그 주도가 되고 있는 건 페이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스퀘어 같은 회사겠죠. 조금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긴 하는데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으로 뭐 인터넷 그거 결제 시스템을 만든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영역으로 블록체인 등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팔이 주목해야 될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벤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퀘어가 기존에 했던 일종의 페이먼트 시스템도 같이 처리하게 되면서 네, 페이팔이 좀 영역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래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어떤 포인트 오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POS라고 해서 레스토랑에 가면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레스 페이먼트 시스템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 그거를 인터넷으로 쇼핑 같은 처리 시스템도 하고 스트라이프라는 회사 영역이죠. 네, 뭐 다양한 영역을 블록체인 등등 다양한 영역을 많이 그거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핀테크를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많이 뒤쳐져 있는 편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뭐 레딧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핀테크가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할 때 예를 들어 중국으로 가면 위챗으로 모든 게 거의 페이먼트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미국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뭐 카카오페이나 위챗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어떤 핀테크 솔루션도 굉장히 주목하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로 보안 유지를 하지만 하드웨어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우선은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은 패러다임이 원래는 기존의 하드웨어로 그거를 조금 보안을 많이 유지를 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거는 그게 IP6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하면은 뭐 이제 네트워크, 파이어월 다양히 있는데 그런 거는 기존적으로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뭐 렉 서버나 그런 거 만들어서 보안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점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그게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원래 기존의 네트워킹도 그런 그 네트워킹이 그 하드웨어로만 처리가 됐다면 이제는 Software Defined Network라고 해서 SDN이라고 해서 그게 점점 그거 네트워킹도 소프트웨어 보안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기존의 모든 어떤 하드웨어 분야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abstraction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스코나 아니면은 뭐 아리스타나 그런 데서 그 주는 네트워킹 쪽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시큐리티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있는 서버를 관리하는 뭐 IBM이나 델이나 다양한 회사들 있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안을 많이 해서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저도 여기 있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일 처음에 그게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런 페이퍼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비트코인이 1불인가 그때밖에 안 할 때 사실 그때 샀으면은 대박이 났을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게 그런 어떤 개념은 그 자체는 테크놀로지가 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있잖아요. 그 자체는 사실은 원래 기존에 비슷한 거를 도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라고 하면 링크 리스트하고 비슷하고 그거를 어텐티케이션하고 그 키를 쉐어하는 방식은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하는 거는 보통 크립토그래피 쪽에서 시큐리티 쪽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조금 그거 원래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을 일종의 그 크립토커런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중앙 서버, 그러니까 은행 같은 중앙 처리 시스템이 없는데 트랜잭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낸 게 그게 비트코인이고 크립토커런시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가 암호화폐가 그거를 화폐에서만 적용하는 일종의 그런 링크 리스트 같은 구조라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다르게 적용해서 뭐 푸드 체인이나 푸드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니면 어떤 카메라 시큐리티 시스템이나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하게 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여겨야 될 부분은 하이퍼레저리라고 해서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립토커런시에서 모든 게 좀 퍼블릭으로 가능하게 해야 된다면 이제는 좀 하이퍼레저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그거 중간에 인터럽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중앙 어떤 그런 파티가 있게 설정하게 만든 게 네, 하이퍼레저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이고 그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거를 쓸 수 있는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만들게 한 분야 중 하나지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퀀텀 양자에 대해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안하고 관련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 퀀텀 양자 보안 하드웨어 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참고로 저도 양자 컴퓨터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AI나 머신러닝보다 더 관심이 많이 가지는 분야 중 하나인데 나중에 저도 나중에 사회적으로 있겠지만 저희 그거 박현병님이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 이틀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그것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뭐 그다음에 또 D-Wave 시스템이라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게 주목받 그거를 많이 그거 포커스하고 있는 리서치를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 이유가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은 0과 1, 즉 이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 시스템은 진짜 양자 컴퓨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0과 1로 처리했던 설계 방식을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컴퓨터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흔히 말하는 게 뭐 퀄크라고 해서 그게 11개 방식의 디멘션이 있다. 비슷한 예로 이제는 0과 1로 단순히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순식간에 동시에 다 처리를 하고 기술을 파악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바로 그 결과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이 항상 어려워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점점 그게 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요. 뭐 IBM, 구글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에서 제일 적용 모든 양자 컴퓨터가 해서 있다고 해서 기존 컴퓨터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게 가능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힘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일 주목받는 이유가 그 분야가 보안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쓰는 보안 시스템은 어떤 크립토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AS256, 뭐 512를 쓸 수 있겠고 뭐 RSK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원래 있는 보안 그거는 암호 같은 게 로테이션이나 그리고 스윗 플리핑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그게 어떻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코드를 그거를 코드를 원래 기존의 암호를 그거를 빼기 힘들게 그러니까 해석하기 힘들게 만든 게 지금 현재 그런 그 보안 시스템이에요. 크립토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양자형 컴퓨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순식간에 뚫려버려요. 왜냐면 결국엔 수학적인 알고리즘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게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은 그게 지금의 보안이 아무 의미가 없고 바로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킹 같은 개념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해킹하고 크래킹이라고 해서 조금 분야가 달랐는데 해킹은 좋은 거고 크래킹은 나쁜 거죠. 근데 요즘에는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라고 해서 블랙 해커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걸 역이용할 건가? 아니 물론 지금은 양자 컴퓨터를 주도하는 거는 주로 좋은 분들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미리 막을 건가에 대해서 많이 좀 포커스가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안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서 제일 그런 큰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온라인 쇼핑 결제 솔루션에서 기존 은행의 온라인 결제와 아까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존 결제 시스템은 이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야에서 그게 좀 많이 관련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알타비스타, 구글 전에 알타비스타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야후도 뭐 이렇게 GOC 이런 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기존의 검색 엔진이 사라지고 구글 같은 회사가 만들어진 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알타비스타 이런 회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구글이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지금 시대에 맞고 뛰어나고 알타비스타가 할 수 있는 걸 재설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그걸 페이먼트 시스템이 예전 페이먼트 시스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새로운 그런 파라다임이 생기고 커스터머 층이 바뀌니까 이젠 새로운 시대에 적용돼 말 맞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게 맞춰서 나온 게 스트라이프고 페이팔이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인터넷 트랜잭션이 많아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같은 그 핵심이 일반적인 나도 어디 있든 상관없이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인터넷에서 뭘 팔 수가 있고 웹사이트 만들어서 어떤 게 그런 이커머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이프 같은 거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제가 모든 걸 복잡하게 코딩할 필요 없이 그 코딩만 사용하면은 결제 시스템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중간에 은행을 넘고 그거를 또 다시 모든 거를 다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내는 수준이었다면 그게 정말 몇 년, 몇 개월 정도 걸리는 엄청난 그런 리소스가 소모되는데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코딩 몇 줄로 페이먼트 시스템을 바로 구성하는 게 설계하는 게 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미리 그 고객들이 어떤 층으로 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데모크라티제이션이라고 해서 민주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라이브 같은 솔루션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기존의 그 뱅킹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포커스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대기업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설계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리소스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터치할 수 있는 없는 분야고 오히려 이런 회사들을 사서 자기들한테 좀 새로운 프로덕트 라인을 만들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아까 그 퀀텀 양자에 대해서 그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혹시 세계 최초 퀀텀 양자 보안 하드웨어 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말하지만 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박현명님 세션이 오늘하고 목요일에 준비했는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은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많은 걸 처리하려면 GPU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AI나 머신러닝이고 블록체인 쪽인데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프로세스나 로직 서킷 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고요. 뭐 그런 걸로 보면 엔비디아나 AMD, 인텔 같은 다양한 어떤 전문 회사들 GPU를 만드는 회사들,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보안 하드웨어 칩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알고 있다면 알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 컴퓨터 분야는 지금 많은 그게 단순히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리소스를 붓고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이 주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How fast the 5G penetrate the modern society? Which country is the front runner? And where the Korea stand now? 잠시만요.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실래요? 잠시만요. How fast? How fast 5G penetrate modern society? Which country is the front runner and where Okay. the Korea stand now? Yeah, so I think that so right now, I mean, you've maybe heard about before 5G, like when it came out first time, or the
just a few months ago, right? Before all this coronavirus happened, right? 5G is the the area that like the field that a lot of companies focus on, because that enable of a data transaction. As you can see, we start with the simple dial-up modem, right, 52K kilobyte, and then moving to DSL and then satellite, and then now we can transfer like megabyte in just a few minutes or a second, right? That's going to be easy. So as you can see that now with the 4G and the cellular network, all these things are now transferred over the in the air, right? So now there's so many data we can transfer just by from the air, right? So there's two things. One is that how the data get transferred from what's the medium, right? Now it can be transferred anywhere, right? As long as there's a cellular network tower. And then there is the what is the actual significance of the data transaction with the 5G, right? Because it's a lot of data get transferred in just a few seconds, right? So I would just say that the 5G is a lot of a company like a Samsung, and then the Verizon, AT&T, they all focus on the 5G, because if you can become the leader in 5G network, right? And there are, just don't get me wrong, there'll be a lot of players, not just the networking companies.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telecommunication company. There are a lot of company who is going to be involved with this. There's going to be even involved with Intel and AMD. They are going to be involved with this as well. And Red Hat and a lot of companies are also going to be involved as well. The reason is that if you can enable the data, right? If you can enable the data, faster transaction, that means that you are going to be getting faster knowledge and the faster transaction that become an edge. That become the cutting edge that many countries can now follow. If you can enable the data to transfer fast, right? If you can transfer faster than other country, that is actually giving you an edge that nobody has it right now. So that's why it's getting a lot of company paying attention, because that is very transformative, right? As for the countries that are leading, or the maybe company that are leading the 5G network, there are definitely some, but it's kind of hard to argue that which company or the country is leading. Definitely, I would just say that Korea, always better in constructing infrastructure, right? So when we tal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that each country or the area or geographical area is good at something, right? Japan is good for making robot, and then making things things automation, right? United learning and leading cutting edge there. And if you look at Korea, the networking and IoT become the area, the country to focus, because they already enable the hyper speed networking ways before. That's why Korea is really far ahead, because they already have an infrastructure that is necessary to enable the 5G. But now that it's a matter of question that who is leading it. I would say it's kind of hard to say, because it may be, I don't know exactly the trend right now, but I would say they're pretty close to each other. But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today is election day for the United States, right? So depending on how Joe Biden or Trump getting elected, I don't know if he's going to win. I think that if the country can pour the resource and money, right, into this country, right, that can be exponential. So it's not about where it is right now. It might be really close to each other. It is about how the country is focusing on, right? How the country is focusing its energy and resource to make the future possible. Next the future possible, and then become a better future. So it's hard to say. Right now it's very close to each other, but we have to see how it's going to play out later. So. 예, 추가 질문인데요. Wonder, what is your academic background? So my academic background. So I got a degree. I graduated from university pretty late, because I was doing multiple major. First time I was pursuing the degree in aerospace engineering, because I want to be working. I wanted to study forever, right? And I was really bad at study. I didn't like study till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it only happened to be in high school when I learned physics. Took physics and calculus. Then I wanted to study, right? Then I want to become quantum scientist and astrophysics major. Then when I
went to and my first major was aerospace engineering. When I came to the university, oh my God, I was so wrong. I'm not the smartest student in the university, and I was like a little like, just so many things going on.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smart people, and I am. But one of my hobby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was making website. And then as I was making website, I decided I needed some more thing to do. So I decided to pursue also major in computer science and then the minor in business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thing. So basically I was motivated mainly by what I want to learn, what I want to do. So I was majoring in aerospace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nd major in the, you can say business. So, but as I get to graduate, my, I guess the area become the computer science, and I was interested in startup at my senior year at the college, right? But as I get to learn, I also become really interested in entrepreneurship and then maybe a presentation, things like that. So I guess I also learn from the job, right? I guess you mentioned the Citi and the American Airlines. I get to learn from the expert. And then one cool thing, if you're still in school, one cool thing about being at the job, especially in IT, in school, you have to pay a lot of money, right? Like 1,000 or 10,000 or even like $100,000 for the tuition, right? And you have to pay to learn. When you graduate, when you get a job, especially in IT, you get paid for learning. So, I mean, I'm saying that when you graduate and get an IT job, you will learn a lot of different things. It might be different from what you learn from school, but you will have a lot or more learning opportunity when you go to school, when you graduate and you get a job in IT. So, yeah, I would just definitely think that it's going to be a lot of tomorrow's session also going to be like I think 11 a.m. in the Central Time, United States. So it's going to be IT, career and culture. Myself and then two other Red Hat chief architect and principal technical marketing manager going to be there. So if you guys to learn about IT career and culture, what it's like, please come join us. Yeah. 예, 좀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학교 분들이 그거 준비할 방법은 우선은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냐 아니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될 것 같고요. 그건 좀 다른 분야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대학교에 계시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진로를 결정한 상황이라면 이 앞으로 미래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회가 아직까지 젊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배울 수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다 인터넷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배우고 내가 어떤 코딩을 하든지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회라는 게 다양한 기회로 찾아오겠죠. 뭐 인턴십으로 올 수가 있고 풀타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과연 풀타임을 잡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인턴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어떤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쓰게 하고 거기 다양한 테크놀로지 적용시키고 그리고 더해서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이루어 나가면 그게 회사의 운영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 인터뷰 결국은 잡을 찾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터뷰를 잡아야 되잖아요. 레즈메를 패스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인터뷰에 패스해야 되잖아요. 레즈메를 패스하는 거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인턴십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고 여기에 테크놀로지 스택이 이 사람 클라우드를 했네, 이 사람은 엔시블을 했네, 레드 오픈시프트를 했나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터뷰를 참가를 했는데 되게 좋게 봐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조금 특수 키워드가 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를 갔을 때 내가 나사에 가서도 일을 하더라도 구글을 가서 일을 했더라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기만 했다면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패스를 못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적극적으로 재미를 가지고 그거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가면 그때 붐 인터뷰를 패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학교 다닐 때 뭐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시면 좋고, 하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다양한 지금은 모든 게 배울 수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카이타 세션도 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른 네트워킹도 진짜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리퍼럴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내가 만약 구글에 다니는데, LA에 다니는데 리퍼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용될 수 확률이 50% 정도 이상 올라가요. 물론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카이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퍼럴도 활용하고 배울 수 있다면 더 많은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 학교를 다닐 때 많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많이 더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벤트를 참여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과 발표해주신 브라이언 소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에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 다시 보고 싶거나 또 못 보신 세션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하신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와 세미나를 도움해 주신 카이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또는 contact@kaita.org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aita.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업데이트를 뉴스레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